자, 세계의 이온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경기 수원시에서 사슴 2마리가 시민 2명을 습격해 부상을 입힌 가운데 도망친 사슴의 행방이 묘연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 이슈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오늘 중에 결정짓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일단 왜 하게 된 건지 좀 짚어주시고 또 오늘 밤 12시까지 이게 상고심 심리 개선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데 이 이유도 왜 그런 건지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재판은 1심, 2심, 3심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심인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수많은 소송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사건들이 사실은 이제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구나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는 항소심까지 정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항소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는지만 사실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보면 법률 판단이 아닌 이유를 가지고도 이 접수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 법률심을 이제 좀 사실은 좀 원활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법률심만 해보자라고 해서 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사유라는 거면 예를 들면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법이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 불속행을 할지 아니면 본안 심리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는 대법원이 접수된 후에 대법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 대법원의 사건이 상고심리 접수된 게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딱 4개월째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 끝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본안 심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이 이제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기각이 되면 파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도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심리불속행이 기각이 되면요. 원심 판결이 1조 3,800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위자료 20억 원까지 하면 그 자체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확정이 이후로부터는요.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자도 붙는 네. 거예요? 근데 1조 3,800억 원이기 때문에 붙는 이자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1조 3,800억 원을 바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반대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다시 한번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원합의체 회부될 가능성도 나오던데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는 재산 분할액이 인정이 된 게 665억 원이었고요. 그랬잖아요. 2심에서는 1조 3,800원이었는데 1심과 2심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최 회장이 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냐 아니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 재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공동 재산으로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SK 그룹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SK에게 주었던 300억 원을 가지고 이 SK 주식을 살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직접 공동재산 형성에 관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친정 부모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렇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과연 공동재산 형성으로 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법원은 이제 그러니까 법률심이라서 항소심에서 전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제 법률적인 판단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만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항소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SK 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였냐면 300억 원이라는 어음
어음과 그리고 노관장 어머니의 이 친필 메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를 믿을 것인지 네. 어떤 증거를 사용할 것인지의 판단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어떠한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경험치에 따라서 이런 증거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최 회장 측에서는 이런 자유심증주의를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0억 원이라는 어음과 메모만으로 이 300억 원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SK한테 넘어갔다라는 거를 지원을 했다라는 걸 믿는 거는 사실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좀 심리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뭐냐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의 가치를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100원으로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판결을 정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항소심 판결 전체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면 뭐 양측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양측 다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각각의 진영을 꾸렸거든요.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가장 큰 쟁점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즉 이 최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SK 주식이 과연 노소영 관장도 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지, 특유 재산인지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그러겠네요.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만 아기 사슴 담비 이런 얘기들 밤비 보면은 굉장히 초식 동물이고 우리가 이쁘게 생각하는 동물인데 시민 2명이 사슴뿔에 박혀서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부상 정도 꽤 심했다면서요? 네, 처음 공격당한 피해자는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30대 남성은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를 사슴뿔에 받쳤습니다. 이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요, 사슴의 크기가 경차 크기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엄청 크군요. 그런 큰 크기의 사슴이 갑자기 빠르게 돌진해서 자기를 뿔로 찔렀다라고 해서 몇 미터 정도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옷도 크게 찢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날 60대 여성도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는데요.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슴의 도심에 출몰하는 사례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시민들도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막 당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대처 상황을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은 더구나 이제 이 동물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슴의 발정기가 9월에서 12월까지라고 하니까 지금은 발정기라고 하고요. 발정기에는 사슴의 공격성이 더욱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사슴이 포획되고 하기 전까지는 근처 주민들은 사실은 외출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사슴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뭐 사진을 촬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간다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신 후에 천천히 이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지형지물에 이제 몸을 피하시는 게 가장 상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그동안 피싱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온 점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네. 이번에는 참 충격적이게도 피싱 범죄에 딥페이크, 속을 수밖에 없는 기술까지 적용된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빠 살려줘라고 울던 딸이 알고 보니까 합성된 얼굴이었다면서요? 네, 뭐 이제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이 이제 타인을 협박하는 이 범죄로도 이제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한 중국인 부모에게 19초짜리 영상이 이제 전송이 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는 딸이 손발이 묶인 채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확인한 부부는 바로 영사관에 신고를 했고 이 제주 서부경찰서는 딸에 대한 긴급 수색을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애초에 이제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제주도를 여행 중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도 모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이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네.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번 사건이 이제 중국 범죄 조직이 벌인 일이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런 사건들이 번질 수 있다라는 게 경찰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혹은 노출이 되었더라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뭐 전화로 이제 납치 사기를 벌였을 때 가족의 목소리와 비슷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AI로 목소리를 알고 있으면 바로 몇 초 만에 목소리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더욱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박 전화를 받았을
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예. 신고를 해서 이 가족의 이제 안전을 파악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신고하시는 게 급선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어떤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있을까요? 그런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진 한 장 그리고 목소리 뭐 몇 초짜리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복제가 가능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SNS에 가족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네네.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전체 공개로 올려주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범죄 조직들에게 이 특정이 되면 그런 게 바로 범죄에 악용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애초에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SNS에 전체 공개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사건 이슈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